유럽의 채소 창고라 불리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끝도 없이 펼쳐진 비닐하우스 아래에서 유럽인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수박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2023년 안달루시아 전역에 정체불명의 신종 토양 병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써온 기존 접목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변종 시드름병. 수박 넝쿨이 하루아침에 검게 타들어가고 유럽 최대 규모의 농장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피해액만 1억 유로. 유럽 최고의 농학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페인 수박 산업의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초토화된 밭 한복판에 낯선 동양인 청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3대째 수박 농사를 짓는 집안의 아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그에게 물려준 낡은 젖목도 한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유럽의 죽은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레한드로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농업협동조합장이자 유럽 전역에 수박을 공급하는 가르시아 농장의 수장입니다. 30년 전 20살의 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밭 한 떼기로 시작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붉은 흙은 척박했지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 흙을 뒤집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이 메마른 땅에서 수박이 되겠냐고. 하지만 저는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바람이 오히려 수박의 당도를 끌어올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땅에서 수박은 살아남기 위해 당분을 농축시킵니다. 역경이 단맛을 만든다는 걸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흙이 가르쳐줬죠. 안달루시아 최초로 대규모 젖목 재배를 도입한 것도 저였습니다. 호박 대목에 수박을 접붙여 토양 병해를 이겨내는 기술. 저는 그 기술의 선구자라 자부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자동 젖목 로봇까지 들여와 연간 50만 주의 젖목묘를 생산했습니다. 독일의 토양 분석 시스템, 이스라엘의 점적 관수까지 갖춘 최첨단 농장. 그렇게 작은 밭 한 떼기는 10년 만에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넓은 수박 농장이 됐습니다. 유럽연합 농업혁신상을 2번이나 수상했고 스페인 국영방송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이름 앞에는 안달루시아의 수박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서울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유럽의 자본과 기술이면 어떤 병에도 막아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자연은 제 교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봄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종 시드름병이 안달루시아 전역을 덮쳤습니다. 기존 호박 대목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변종 푸사리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번 하우스 구석에 묘 몇 주가 고개를 떨구더니 일주일 만에 하우스 전체로 번졌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 농장 12동의 하우스 중 9동이 감염됐습니다. 수박 넝쿨들이 마치 독이라도 마신 듯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넝쿨이 오후면 축 늘어지고 다음 날이면 시커먼 재처럼 바스러졌죠. 탐스럽게 익어가던 수박들은 속부터 물러지더니 바닥에서 힘없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 본 날, 저는 하우스 한가운데 서서 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간 밭에서 온갖 병해를 겪었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땅 자체가 죽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우리 농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달루시아 전역의 수박 농가가 같은 참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웃 농장주 마르코스는 빚을 갚지 못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놓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던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끝났어. 이 땅에서 수박은 끝이야. 수백만 유로짜리 자동 젖목 로봇은 아무리 빠르게 돌려봐야 병든 묘만 찍어내는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유럽 최고의 농학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에서,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토양을 분석하고 병원균을 채취하고 현미경 앞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뭐라도 희망적인 말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변종의 저항성을 가진 대목은 현재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 이 시커먼 흙바닥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썩어가는 밭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 병, 두 병. 아무리 마셔도 속이 타들어가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카르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곰팡이 하나에 무릎을 꿇다니. 농장 직원 수백 명의 생계가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까지 답을 찾지 못하면 안달루시아 최대 농장이 문을 닫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울려댔고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협동조합 회의에서는 가르시아 농장의 퇴출이 거론됐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조합에서 내가 쫓겨날 판이었죠. 30년을 함께한 팀장 페드로가 사무실 문 앞에 사직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문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아팠습니다. 저는 서재에 처박혀 커튼을 치고 전화기를 끄고 술병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열흘 만에 10년은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안달루시아의 수박왕이라 불리던 남자의 꼴이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왕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딸 루시아가 한국에서 데려온 사위 박준호. 전북 고창에서 3대째 수박 농사를 짓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고창이라면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수박 주산지라고 하더군요. 한국 전북대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도 고창의 밭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젖목을 익힌 29살 청년이었죠. 루시아와는 세비야 대학 교환학생 시절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위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농장주 딸이 한국 시골 농부의 아들과 결혼하다니. 식구들이 모인 첫 식사 자리에서 준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서툰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그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흙을 만져본 사람 특유의 단단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당당함이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준호는 인사를 올리면서 낡은 젖목도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자기에게 물려준 3대째 젖목도라고 했습니다. 손잡이에는 세 사람의 손때가 베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고 칼날에는 수만 번의 젖목이 남긴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 칼이 자기 집안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스페인에 가는 아들에게 꼭 가져가라고 손수 칼집까지 새로 만들어 넣어줬다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백만 유로짜리 로봇 접목 시스템을 가진 제게 낡은 칼 한 자루를 선물이라고 내밀다니. 저는 그 접목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돌아 나와버렸습니다. 루시아의 눈에 실망이 스치는 걸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사위의 감정까지 챙길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칼 한 자루가 안달루시아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농장의 파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카르멘이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르멘은 저보다 더 이 농장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밭으로 나가면 카르멘은 그보다 먼저 일어나 하우스 환기창을 열어두곤 했죠. 저는 수박을 키웠지만 카르멘은 저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밭 한 떼기밖에 없던 시절, 카르멘은 자기 결혼 반지를 팔아 첫 번째 젖목묘를 사줬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빈털터리 농부에게 시집 온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카르멘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해서 당신이 팔았던 반지보다 10배 큰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고요. 카르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지 같은 건 필요 없고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전부라고.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줬고 큰 집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 카르멘 자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 밭이 병들기 시작하자 카르멘은 밤낮 없이 하우스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서재에 숨어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카르멘은 밭에 나가 한 주라도 더 살려보려 했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새벽부터 하우스 12동을 오가며 병든 묘를 속간했습니다. 의사가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7번 하우스 지지대가 기울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카르멘은 저를 깨우지도 않고 혼자서 우비를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무너지는 철 지지대를 두 손으로 붙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60킬로도 안 되는 몸으로 수백 킬로짜리 철골을 말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카르멘은 지지대를 잡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하우스만은 살려야 해. 여기가 남편이 제일 아끼는 하우스야. 새벽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카르멘은 무너진 지지대 아래 깔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카르멘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카르멘을 들것에 옮겼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는 6시간 동안 저는 복도에 쭈그려 앉아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 것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카르멘만 살려달라고. 수차례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 아래로 감각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신경 전문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척수 손상이 심해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최고급 병원의 최고급 병실에 카르멘을 모셨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안달루시아의 수박왕이라 불리며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발가락 하나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카르멘은 병실 창밖으로 검게 타들어가는 밭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밤에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함께 나갔더라면, 그 후회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한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카르멘은 저를 한마디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실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카르멘은 마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밭이 부르니까 나간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병실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퍼부으면 제 마음이 좀 나을 텐데 카르멘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밭과 아내 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몰래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배어나왔지만 속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농장도 아내도 살리지 못하는 이 무능한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습니다. 그때 딸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호 씨한테 밭을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준호네 집안이 한국 고창에서 3대째 전목 농가래. 할아버지 때부터 수박 대목을 직접 육종해왔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서 접목 기술이 시작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유럽이 로봇 접목까지 개발한 시대입니다. 수천만 유로를 들인 연구소도 답을 못 찾았는데 한국의 시골 농부가 변종병해를 어쩌겠다는 겁니까? 루시아, 유럽 최고의 박사들도 못 푼 문제를 자네의 남편이 풀겠다는 건가?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딸의 눈에 상처가 스쳤습니다. 루시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남자의 자존심이란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인을 해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제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장인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카르멘의 병실을 찾아와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한국 고창에서 직접 가져온 접목 수박 모종이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접목한 묘라고 했습니다. 작은 화분 속 대목과 수박 줄기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죠. 화분 밑에는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루시아가 통역해줬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뿌리를 내리는 걸 함께 지켜봐 주세요.
카르멘은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모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카르멘은 매일 고개를 돌려 그 모종을 바라봤습니다. 새잎이 올라오는 걸 무언가를 기다리듯 지켜보고 있었죠. 어느 날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화분에 물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몸으로 물뿌리개를 잡으려 했다가 결국 간호사의 손을 빌려야 했지만 그 작은 시도가 저는 놀라웠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오랜만에 눈물이 아닌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관심. 아주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카르멘이 무언가를 향해 고개를 돌린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낡은 젖목도를 챙겨들고 죽어버린 우리 밭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루시아가 아침 일찍 찾아와 저를 깨웠습니다. 아빠, 7번 하우스 시험 구획만이라도 준호 씨한테 써보게 해줘. 어차피 폐기할 하우스잖아. 7번 하우스. 카르멘이 그날 밤 지키려다 깔린 바로 그 하우스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버릴 땅이었으니까요. 뭐가 됐든 가르시아의 명예를 더 깎아내릴 일은 없을 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루시아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이번만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르멘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시켜봐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카르멘은 사람 보는 눈이 저보다 훨씬 정확한 여자였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아내의 직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7번 하우스로 가보니 준호가 흙투성이가 되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혼자 땅을 고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우스 안은 카르멘이 사고를 당한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아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지지대는 준호가 혼자서 세워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 작업한 건지 못질한 자리가 어설프지만 단단했습니다. 카르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지지대를 사위가 묵묵히 고쳐놓은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준호는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병든 토양을 갈아엎고 있었죠. 땀이 턱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심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써온 기존 호박 대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품종의 대목 종자였습니다. 종자 봉투에는 한글로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박종수라는 아버지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제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한국에서 15년간 육종한 내병성 복합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변종 푸사리움에도 저항성을 갖도록 교배를 거듭해서 만든 품종이에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수천만 유로를 쏟아부어 연구해도 못 찾은 저항성 대목을 한국 시골 농가에서 만들었다고요.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의 농부가 유럽 전체의 종묘 산업을 이기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뭔가 더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차피 죽은 땅이야. 그 말을 뱉고 돌아서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기척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묘하게 미안한 기분이 드는 건 왜였을까요? 어차피 실패하는 걸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그만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접목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준호가 꺼내든 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낡은 젖목도였습니다. 칼날이 손에 완전히 익은 듯 마치 손가락의 연장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 농장의 자동 젖목 로봇은 1시간에 800주를 처리합니다. 정해진 각도, 정해진 깊이, 정해진 속도. 한치의 오차도 없지만 한치의 융통성도 없는 기계죠. 하지만 준호의 손은 그 로봇이 흉내도 못 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목의 상태를 한 주 한 주 손끝으로 확인하며 미세한 절개 각도를 그때그때 바꾸고 있었습니다.
줄기가 굵은 묘에는 깊게, 가는 묘에는 얕게, 수분이 많은 묘에는 비스듬히, 건조한 묘에는 곱게. 접목 클립을 끼울 때의 힘 조절마저 묘마다 달랐습니다.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로봇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생명을 읽는 정밀함이었습니다. 접목이 끝난 묘를 내려놓을 때의 손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놓듯 조심스러웠습니다. 3대째 손끝에 새겨진 기술이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으로 흘러간 감각. 돈으로 살 수도 어떤 대학에서 배울 수도 없는 종류의 기술이었습니다. 오직 시간과 흙과 실패가 빚어낸 기술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 한참을 지켜보고 말았습니다. 문득 30년 전 제가 처음 접목을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저렇게 한 주 한 주에 혼을 담았었는데 언제부터 기계에만 맡기고 흙에서 손을 뗐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는 제가 싫어서 저는 고개를 돌리고 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하우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매일 몇 시간째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묘에 온 정신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준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한 주라도 더 해야 해. 절단면이 마르기 전에 붙여줘야 살아. 기다려줘. 묘를 친구라고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 말투가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야 준호는 허리를 펴고 접목도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걸 보니 오래 쪼그려 앉아 온몸이 뻣뻣해진 모양이었죠. 그의 손가락 끝에는 수액과 흙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접목도 칼날에 묻은 수액이 안달루시아의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손은 한국의 흙에서 태어나 한국의 흙에서 자란 손이라고. 이 안달루시아의 뜨겁고 병든 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손이라고. 저는 하우스 입구에 기대선 채 속으로 다독였습니다. 손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땅 자체가 병들었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유럽이 수십 년간 못 풀어낸 문제를 칼 한 자루로 풀 수 있을 리 없다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만약 저 대목이 정말 살아남는다면. 저는 그 목소리를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잔인합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아예 희망이 없었을 때보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니까요. 이 늙은이는 더 이상 그런 추락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새벽녘에 7번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준호의 접목이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 테니까요. 내 판단이 맞았다고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새벽 안개가 깔린 안달루시아의 밭길을 걸으며 저는 이미 실패를 확인한 뒤 루시아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봐라, 아빠 말이 맞았잖아. 그런 뻔한 말을요. 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농장의 다른 하우스에서는 기존 대목에 접목한 수박이 모조리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심은 11번 하우스마저 전멸했다는 보고를 어제 저녁에 받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심은 한국산 대목의 묘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변종 푸사리움이 가득한 그 땅에서 뿌리를 억세게 뻗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줄기에서는 두껍고 싱싱한 잎이 힘차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검게 죽어버린 주변 토양 위로 초록빛이 선명하게 솟아오른 그 광경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핀 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옆에 6번 하우스에서는 기존 대목으로 접목한 묘가 한 주도 남김없이 전멸했습니다. 같은 토양, 같은 물, 같은 온도. 다른 건 오직 대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뿌리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단단했습니다. 하얗고 억세게 땅속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병든 토양을 뚫고 들어간 뿌리가 오히려 주변의 균사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흙을 만져온 제 손끝이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건강한 뿌리의 감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뿌리를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혹시 꿈이 아닌가 싶어서요. 접목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목과 수박 줄기가 만나는 접합면이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가 만나 하나가 된 자리. 그 이음새가 마치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건 기계가 만든 접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사람의 감각이 만든 접합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순간 하우스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호가 쪼그려 앉아 묘 한 주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가가 보니 그의 앞에는 접목에 실패해 말라 죽은 묘 수십 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10주 중 7주. 3주는 끝내 살리지 못한 겁니다. 준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죽은 묘들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하나씩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트 위에 작은 랜턴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접목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죽은 묘를 하나하나 살펴본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작업 노트에는 빼곡한 한글과 함께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번째 묘, 절개 각도 0.5도 수정 필요. 수분 과다. 아버지라면 한 번에 맞추셨을 텐데. 옆에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메시지 초안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3주를 못 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내지 않은 그 메시지에는 지워진 글씨 위로 다시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실패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주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 성과였습니다. 유럽의 어떤 대목도 이 땅에서 단 한 주도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살아남은 7주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죽은 3주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술을 완벽하다고 여기지 않고 실패한 부분을 하나씩 뜯어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로봇으로 800주를 찍어내며 우쭐하던 제 30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실패한 묘 앞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던가요? 기계가 찍어낸 묘가 죽으면 그냥 숫자로만 집계하고 넘어갔습니다. 100주가 죽든 1000주가 죽든 그건 그냥 통계표의 손실률이라는 차가운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묘 한 주 한 주는 이름을 가진 생명이었습니다. 노트에는 묘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각각의 상태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성장 일기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청년은 묘 하나하나를 자기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살아남은 7주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묵묵히 육종한 대목의 저항성은 진짜였습니다. 유럽의 어떤 연구소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 고창의 한 농가가 해낸 겁니다. 수천만 유로짜리 장비가 아니라 3세대에 걸친 인내와 기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기계가 아니라 손이 답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새벽에 처음으로 준호에게 진심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그 대목 종자. 더 있나?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또렷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장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3주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면 아버지가 종자를 더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무시하고 냉대한 장인에게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는 이 청년이 그 순간 저보다 100배는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새벽 7번 하우스의 작은 랜턴 아래서 장인과 사위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땅 위에서 살아남은 7주의 초록빛이 국경도 세대도 자존심도 넘어서 두 남자 사이에 놓인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접목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서로 다른 두 생명이 상처를 맞대고 하나가 되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7번 하우스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접목 기술의 선구자라 자부했던 제가 29살 한국 청년에게 배우러 간 겁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우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사내가 30도 안 된 사위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하지만 7번 하우스에서 살아남은 7주의 초록빛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 초록빛의 비밀을 모르고는 이 밭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보다 밭을 택했습니다. 카르멘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게 진짜 강한 거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접목도를 직접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 농장의 창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기 전에 쓰던 오래된 접목도였죠. 손에 쥐는 순간 30살 시절의 감각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30년간 쓰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고 준호의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거칠었습니다. 준호의 접목을 옆에서 직접 보면 볼수록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유럽의 접목은 효율의 기술이었습니다. 로봇이 정해진 각도로 자르고 정해진 힘으로 끼우고 컨베이어 벨트로 내보냅니다. 1시간에 800주. 빠르고 정확했지만 모든 묘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묘 하나하나의 차이는 무시됐습니다. 강한 묘든 약한 묘든 똑같은 각도, 똑같은 깊이로 잘랐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한 대가가 바로 지금의 참사였던 겁니다. 준호의 접목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대목 한 주 한 주의 줄기 굵기, 수분 상태, 절단면의 색깔을 손끝으로 읽었습니다. 묘의 상태에 따라 절개 깊이를 0.5mm 단위로 조절했습니다. 절단면의 형성층이 정확히 맞닿도록 미세하게 위치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형성층. 식물의 줄기에서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얇은 층입니다. 이 층끼리 정확히 맞닿아야 두 식물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기계는 이 미세한 차이를 읽지 못합니다. 사람의 감각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옆에서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대목을 잡고 접목도를 비스듬히 그었습니다. 한 번에 잘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절단면이 울퉁불퉁했습니다. 30년간 기계에만 맡겼더니 손의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힘을 빼세요. 칼을 누르지 말고 미끄러뜨리시는 겁니다. 칼이 알아서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위에게 손잡이를 잡히다니.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준호가 가르쳐준 대로 힘을 빼고 칼을 미끄러뜨리자 절단면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아직 준호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장인어른.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칭찬이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준호는 접목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목은 두 개의 상처를 하나로 잇는 일입니다. 상처끼리 정확히 맞닿아야 서로를 살립니다. 병든 뿌리를 도려내고 강한 뿌리의 상처와 이어붙여 하나의 생명으로 만드는 일. 상처와 상처를 이어붙여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이 왜인지 제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수박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문득 병실의 카르멘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손상된 척수, 끊어진 신경, 의사들이 이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은 몸. 저는 아내의 마비 앞에서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간병인을 붙여놓고 최고급 병원비를 내고 그것으로 제 도리를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돈이라는 벽을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 현실에서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준호와 루시아는 달랐습니다.
그 둘은 매일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카르멘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진흙이 묻은 장화를 벗고 병실에 들어가 그날의 작업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줬습니다. 접목한 묘가 하나 살아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카르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2주가 더 살았어요. 이 아이는 특히 뿌리가 튼튼해요. 내일은 더 많이 살릴 거예요. 루시아가 통역을 해주면 카르멘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르멘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약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나는 생명을 지켜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의사는 다음 진료에서 말했습니다. 카르멘 씨의 재활 의지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혹시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변화라. 접목 수박 모종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사진들이 수백만 유로짜리 의료 장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죽은 밥만 살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무너진 마음까지 이어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접목이란 결국 그런 것이었습니다. 끊어진 것을 잇고 죽어가는 것에 새 뿌리를 붙여주는 일. 사위와 딸이 병실을 나간 뒤 카르멘은 작은 화분의 모종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도 이어 붙여진 거지? 나도 이어 붙여질 수 있을까? 간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밤, 저는 카르멘의 병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가의 작은 모종은 새 잎을 2장 더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뒤 빈 하우스 구석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흙만 보고 살았지 흙 위에 선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딸도 사위도 왕이라 불리며 수천 명 위에 군림했지만 정작 제 옆에 서 있는 3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두고도 가장 멀리 밀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르멘의 옛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밭 한 떼기 앞에서 결혼반지 대신 전목묘를 들고 웃던 카르멘.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지금의 루시아와 똑같았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닮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용기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다쳤는데도 원망 대신 이 가족을 이어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도 준호도 카르멘도. 저 혼자만 끊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카르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하지만 이 작은 기적의 싹을 짓밟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르시아 농장이 한국인 사위가 가져온 정체불명의 외국산 대목 종자로 접목을 하고 있다는 소문. 그것도 EU 검역도 거치지 않은 종자로 말입니다. 안달루시아 농업협동조합의 원로 5명이 제 농장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행렬은 마치 수사관처럼 보였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조합 부회장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자리를 탐내던 자였죠. 그들은 7번 하우스 안을 둘러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묘의 생명력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땅에서 기적처럼 솟아오른 초록빛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규정 위반의 증거를 본 겁니다. 가르시아, EU 검역을 거치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재배하고 있다니.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요. 조합 부회장 로드리게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안달루시아 최대 종묘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대형 종묘 회사들은 기존 호박 대목 종자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대목을 공급하며 연간 수천만 유로를 벌어들이는 거대한 이권이었죠. 한국산 대목이 퍼지면 자신들의 독점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변종 병해의 무력한 기존 대목을 계속 팔면서 농가의 피해는 외면하고 자기들의 지갑만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7번 하우스의 전량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검역 미필 종자의 재배는 조합 규정에 따라
강제 폐기 대상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살아남은 7주의 묘를 당장 뽑아 불태우라는 거였습니다. 죽은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희망의 싹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준호가 밤잠을 줄여가며 살려낸 생명을 서류 한 장으로 죽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가르시아, 당신의 조합장 자격도 재검토해야겠소. 조합장이 앞장서서 규정을 어기다니. 로드리게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수박왕이 한국인 사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규정까지 어겼다는 시선이었죠. 다른 원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알레한드로, 자네가 이러면 우리 조합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네. 30년간 내가 이 조합을 키웠는데 이자들은 내가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땅이 신종병해로 죽어갈 때 그 잘난 대형 종묘 회사들은 대체 뭘 했습니까? 농가들이 하나둘 파산할 때 대안 하나 내놓지 못했으면서 기득권만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 종자가 병을 못 막아서 안달루시아의 농부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데 유일한 대안을 가져온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칼은 날카로웠고 그 칼을 쥔 자들은 안달루시아에서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기 기한은 보름. 그 안에 조합의 서면으로 폐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장 자격 정지와 함께 농장 운영 인가가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묘를 뽑아 태워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위에게 미안해서요. 결국 제가 허락한 일 때문에 준호까지 공경에 처하게 된 거니까요. 루시아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장인어른, 정식 검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가겠습니다. 한국국립종자원에 연락해서 공식 수출 서류와 병의 저항성 검증 데이터를 받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이 청년은 이미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닮아 있었습니다. 둘 다 조급하지 않고 단단했습니다. 루시아가 노트북을 열어 한국 측과 화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밤 10시였고 한국은 새벽 5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받아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화면에 준호의 아버지 박종수 옹이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스페인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잠을 설치며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곱게 주름진 얼굴에 단단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운 것이 미안했지만 종수옹은 벌써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데이터는 내가 정리해서 보내마. 15년치 6종 기록이 다 있으니까 걱정 마라. 교배 이력, 내병성 시험 결과, 종자 등록 서류까지 전부 챙겨놓았다. 15년간 한 줄 한 줄 기록한 6종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유럽의 종묘 회사들은 수십억짜리 실험실에서 화려한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변종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창의 작은 농가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세대를 이어가며 손과 기록으로 묵묵히 종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밭에서, 이론이 아니라 흙 위의 경험에서 태어난 종자였습니다. 화면 속 종수옹의 뒤로 낡은 서재가 보였습니다. 벽면 가득 6종 기록장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것부터 새 것까지. 15년의 시간이 그 좁은 방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반평생을 쏟아부은 서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돈과 기계에 기대어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과 겸손으로 자연과 함께 걸어온 겁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반드시 정당하게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종자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에 힘을 실었습니다. 말로는 차마 하지 못한 감사와 이제부터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그 한 번의 손길에 전부 담았습니다. 2주 뒤 한국에서 국제특송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묵직한 서류 상자 2개. 준호의 아버지 박종수 옹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5년간의 육종 기록, 병의 저항성 시험 성적서, 한국국립종자원의 수출 허가서, 그리고 수백 장에 달하는 교배 이력서. 어떤 품종과 어떤 품종을 교배했는지 각 세대별 내병성 데이터가 표와 그래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손끝에 실렸습니다. 이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종수옹의 필체는 단정했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진 날은 단 한 페이지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쁜 농번기에도 기록을 거르지 않은 겁니다. 서류 사이에 손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글이라 루시아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기록뿐이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이 기록이 힘이 되길 바란다. 장인어른께도 안부를 전하렴. 그 편지를 듣고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한국의 노인이 제게 안부를 전하다니. 저는 그의 아들을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원한 대신 안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마른 고추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귀한 사람에게 고추를 나눈다는 뜻이라고 루시아가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 작은 고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안달루시아 농업협동조합 임시 총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폐기 기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총회장 안에는 조합 원로 전원과 각 농장 대표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단상 바로 앞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가르시아가 고개를 숙이고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 예상했겠죠.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5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동정의 시선, 조롱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등 뒤에 준호와 루시아가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대목의 변종 푸사리움 저항성 데이터, 15년간의 교배 이력과 세대별 내병성 변화 그래프, 우리 7번 하우스에서 촬영한 생존율 비교 사진, 기존 대목 전멸, 한국 대목 70% 생존.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토양, 같은 물, 같은 시기에 심은 묘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것입니다. 왼쪽 사진의 검은 밭과 오른쪽 사진의 초록빛. 그 대비가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달루시아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자랑해온 유럽식 접목 시스템은 이 변종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 기술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달루시아의 수박왕이 50명의 농부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남자의 무릎이 꺾이는 소리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농가에서 3대에 걸쳐 묵묵히 만들어온 대목이 우리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15년간의 기록과 우리 밭의 사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에 띄운 그래프와 사진을 가리키며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비공인 데이터요. EU 공인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잖소. 다른 원로 몇 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기울려는 찰나 총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루시아가 휠체어를 밀며 카르멘을 데려온 것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 줄은요.
카르멘은 무릎 위에 준호가 접목한 수박 모종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아두었던 바로 그 모종이었습니다. 새 잎을 5장이나 틔운 건강한 묘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달루시아의 농부라면 카르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간 가르시아 농장의 안살림을 지키고 새벽마다 남편보다 먼저 밭에 나가던 그 여자를요. 하우스가 무너지던 밤 카르멘이 다쳤다는 소식에 안달루시아 전역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카르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2개의 상처가 만나 하나가 된 생명입니다. 장내 여기저기서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병든 뿌리를 도려내고 강한 뿌리를 이어 붙여 살아난 생명이에요. 카르멘은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 아이처럼 다시 이어 붙여지고 싶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불태우지 마세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장내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드리게스마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규정 위반을 외치던 그 입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르멘의 말 앞에서는 어떤 조항도 어떤 이권도 힘을 잃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산 대목의 정식 이후 검역 절차 진행과 시범 재배 확대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찬성 47, 반대 3.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반대표 3장은 로드리게스와 그의 측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는 이미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카르멘의 한마디가 50명의 마음을 돌려놓은 겁니다. 총회가 끝난 뒤 농부들이 줄줄이 다가와 카르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못한 일을 당신이 해냈소, 카르멘. 한 노농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카르멘은 고개를 저으며 무릎 위에 모종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를 심은 사람은 제 사위예요.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총회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달루시아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몇 달 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르멘의 손을 잡고 준호와 루시아와 나란히 서서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넷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7번 하우스에서 수확한 수박은 안달루시아 역사상 최고의 당도를 기록했습니다. 변종병해가 창궐하는 땅에서 한국산 대목에 접목한 수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수박을 갈랐을 때 속이 새빨갛고 단단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단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수박을 길러온 제가 이 맛에 눈물이 났습니다. 죽은 땅에서 이토록 달고 강한 수박이 나오다니요. 한국산 대목의 강인한 뿌리가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흙 깊숙이 파고들어 수분을 끌어올린 겁니다. 기존 대목의 뿌리는 병에 먹혀 20cm도 못 뻗었지만 한국산 대목은 50cm 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수분과 미네랄을 빨아올리니 당도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첫 수박을 잘라서 카르멘의 병실에 가져갔습니다. 아내가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먹어본 수박 중에 제일 달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문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농부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도 대목 종자를 문의하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안달루시아 조합은 한국 국립종자원과 공식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EU 검역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종수옹이 15년간 꼼꼼히 정리한 6종. 데이터와 내병성 시험 기록이 검역관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검역관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밀한 민간 6종 기록은 처음 봅니다. 준호의 아버지 박종수옹은 안달루시아까지 직접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종수옹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를 쏙 빼닮은 단단한 눈빛에 흙을 만져온 사람 특유의 크고 투박한 손. 저는 그 손을 2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제 밭을, 제 가족을 살렸습니다. 종수옹은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통역은 루시아가 맡았습니다. 딸은 시아버지와 친아버지 사이에 서서 두 나라의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접목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세대를 이어 하나로 만드는 일. 종수옹은 일주일간 안달루시아에 머물며 현지 농부들에게 접목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투박한 한국 노인의 손에서 피어나는 정교한 기술에 스페인 농부 40여 명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손끝이 하는 말은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종수옹이 접목하는 것을 처음 직접 본 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손은 차원이 또 달랐습니다. 접목도가 대목에 닿는 순간부터 클립을 끼울 때까지 일절 멈춤이 없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한 동작. 마치 숨을 쉬듯 접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경지였습니다. 안달루시아 자치정부는 준호에게 지역 농업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이 상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수옹은 객석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종수옹이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루시아가 통역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아들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집안이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위의 아버지에게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농부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흙을 사랑하고 기록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람. 제가 되고 싶었지만 어느새 잊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찾아온 진짜 변화는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르멘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밭이 다시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아내는 제 힘으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팔 운동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혼자서 돌려보겠다며 땀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카르멘 씨의 의지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의지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접목한 묘가 병든 땅에서 상처를 딛고 살아나는 걸. 매일 지켜본 아내가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두 개의 상처가 만나 하나가 된 생명. 카르멘은 그 생명에게서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어느 날 카르멘이 물리치료 중에 주먹을 꽉 쥐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수박 묘도 버텼는데 나라고 못 버틸 이유가 없잖아. 물리치료사가 놀라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석 달째 아무런 진전이 없던 환자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동작을 시도한 겁니다. 준호는 묘만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제 아내의 삶의 의지까지 이어 붙여준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7번 하우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준호 옆에 쪼그려 앉아 접목을 배웁니다. 얼마 전 대목을 자르다가 또 절단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칼을 누르지 마시고 미끄러뜨리세요. 칼이 길을 찾게 해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위에게 손을 잡히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투박한 손이 아들의 손끝을 닮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시 칼을 미끄러뜨렸더니 이번에는 절단면이 반듯하게 잘렸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한 주의 접목이 성공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로봇이 1시간에 800주를 찍어낼 때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정성으로 살려낸 한 주의 무게가 기계로 찍어낸 800주보다 무거웠습니다. 상처와 상처를 이어 붙이면 더 단단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30년간 기계와 자본으로 자연을 정복하려 들었던 오만한 농부는 이제 없습니다. 흙 앞에 무릎 꿇고 한국 고창에서 온 젊은 농부에게 겸손히 배우는 백발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7번 하우스에서 접목도를 잡을 겁니다. 준호 옆에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진 그 기술을 한 줄기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요. 준호에게, 종수옹에게, 그리고 3대에 걸쳐 이 기술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농부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상처를 이어붙여 생명을 살리는 그 따뜻하고 단단한 기술. 그것은 수박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무너진 삶을, 병든 땅을 다시 잇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제 남은 생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페인 안달루시아 농업인 알레한드로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유럽의 최첨단 기술로도 막지 못한 병든 땅을 한국 전북 고창의 한 농가에서 3대째 이어온 묵묵한 손끝과 15년간의 육종 기록이 되살려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상처와 상처를 이어붙여 더 강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한국 농업의 철학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수박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무너진 마음까지 이어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상생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